근데 전 CLC도 그런데 감사합니다 같은 얘기를 정말 좀 교양의 문제 아닌가요?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한국 얘기할 때 뭐 이렇게 한국인 액센트 웃기게 그렇죠. 흉내내는 거잖아요. 뭐 맥도날드. 땡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그럼 비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트럼프가 이제 막 그 장애인 비하했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일본인이 장애인은 아니지만 어떤 종류의 비하를 했다는 건 분명하죠. 일본인들이 그 받침 발음을 잘 못하고 있는 그걸 비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대통령 후보가 그럴 수 있는지 저는 그러니까 저도 아찔하더라고요. 예, 외국에 나가서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할 건지. 사람이 왜 이렇게 해맑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쓸데없이 해맑으신 분이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라는 것이 또 개헌 얘기해 볼 거예요. 개헌에 대해서 지금의 개헌은 반대다라는 의견 강력하게 여러 번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둘 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구상을 밝혔고 반면에 특히 민주당은 먼저 제시를 했는데 권한은 확 줄이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게 해요. 민주당이 이해 권력은 대폭 강화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이 개헌이? 저희 지금 방금 얘기했던 허위사실 공표죄가 나는 무죄, 너는 유죄죄로 바꾸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개헌 논의를 하는가. 저는 그 근본적인 회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법이라는 게 어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될 공정해야 할 룰이라는 관념 자체가 실종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개헌 논의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법치주의와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법사위원장부터 내놓고 나서 좀 얘기를 해보자.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야당이 될 것이 거의 뭐 90% 이상인 상황에서 과연 이 개헌론이 국민의 입장에서 꺼려지기만 할까요? 근데 대통령 권한은 낮추고 의회 권한은 높인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반격할 시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당에게 유리한 개헌을 순순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다. 총선에서 이기면. 에이, 그거는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게 할 방법을 또 여러 가지로 찾을 거기 때문에 주어진 룰을 바꾸지 않고 그 안에서 싸워가지고 이길 생각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김문수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그거 무엇입니까? 이재명한테 5초 발언권을 왜 줘요? 이재명이 야 너도 네 측근이 돈 받아가지고 감옥 갔잖아. 근데 너는 무죄잖아. 이 얘기를 준비를 해왔다면 장전을 해와가지고 그걸 미리 보여줬어. 나는 이걸로 이렇게 너를 공격할 거야. 근데 그 발언 하라고 시간을 왜 주냐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고 이렇게 이것저것 법을 바꿔가지고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그들한테 그 논리를 왜 순순히 따라가 주나. 만약에 이거 잠깐 한 치 앞만 보고 국민의힘이 오케이 이거 받겠어. 그래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면 다음 총선에 우리가 잘해갖고 다수당 된다면 우리 이제 다 돌려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걸 받는다면 정말 정치 혐오감에 걸릴 국민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럼 제3당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머리를 굴려서 그 선거법 개정, 물론 이제 국민의힘 반대를 했고 패스트트랙으로 통과가 됐지만 선거법이 그렇게 개정되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이상한 정당도 생기고 땡 비례정당 같은 게 막 생겨버리고 이게 국민이 심판할 수 없는 정당이에요. 이런 정당이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국민이라면 개별적인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저 인간들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정당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비례를 2번인가요? 용해인 의원? 막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막 계속 국회의원 하고 있고 어떤 지역구도 통과할 수 없는 지역구민들은 이 사람이 나를 대변해 줘야 돼. 절박한 마음으로 지역구 투표를 하잖아요. 비례는 좀 더 널널한 마음으로 하고 그 지역구 투표의 그 절박감을 가진 유권자들의 눈을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르르 통과해가지고 지금 국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도를 바꿔가지고 정치를 바꾸겠다?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치는 무조건 그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룰이 나쁜 경우에도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이 망가진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자.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겨내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안 하고요. 상대의 실수만 기다리고.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고 뭐 누굴 영입하고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진짜 국회가 불가사의가 된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예, 가장 너무 비대해지고 예. 너무 이상해지고 예. 다 잡아먹고 있는데 원전 정책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원전 탈원전과 관련된 글도 왜 SNS에 여러 차례 쓰셨잖아요. 예, 제가 이제 뭐 예. 왜 원전에 대한 두 후보들의 입장차 확실히 보였어요. 온도차가. 원 플러스 원인데, 뭐, 원 플러스 원인 것도 있었고, 일기 좋아인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이재명은 손해볼 게 없는 대선 토론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지율 격차가 꽤 있고, 자기 지지층이 확고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좋은 말 다 갖다 붙여가면서 상대가 비판하면은 몹시 극단적입니다. 어쩌라고요.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반복하면 되는 예.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막상 지역에 내려가가지고는 여러분 농사 짓지 말고 태양광 까세요. 그러면은 한전에서 돈 줘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국민에게 국가에게 빨대를 꽂아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원전을 건설을 하면 그 적자가 심각해요. 그거 사주느냐고. 예. 예, 원전을 건설을 하면 일단은 단 하나의 피해가 있다면 심리적 피해. 그냥 왠지 기분이 나쁘다. 말고는 사실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전 지역 주민들은 빨리 원전 지으라고 계속 그 선정된 부지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리적 피해가 오히려 안전한 서울같이, 서울이 원전으로부터 먼 지역, 원전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 살면 살수록 그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는데, 그 막연한 불안감에 적극적으로 조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탈원전이라는 결국엔 그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그걸 자기의 표심으로 삼는 프로세스고, 그리고 막상 이제 원전 부지를 확보해야 될 지역 사회에 내려가면은 여러분 태양광 깔아가지고 한전의 등에 빨대를 꽂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한전이 호텔이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한전이 호텔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사고가 예. 정부가 호텔이고 한전이 호텔이고 예. 그냥 그쵸. 거기서 거기 돈 꽁돈이고. 예. 정말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딘가에 호텔이 있다. 그 호텔을 뜯으면 마을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호텔 경제론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렇죠. 우리가 빨대를 꽂을 수 있는 호텔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고방식의 모험이 되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원전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 필요하다. 특히 네. 우리가 이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쨌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걸 설득하기 위해 다가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잖아요.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렇게 막 열렬하게 원전 반대하고 막 이랬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안전할 뿐 아니라 필요하네? 이래가지고 부안에 방사성 물질 폐기장 지으려다가 그때 이제 환경단체들하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이 변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인 거고 그런 자리에서는 변해야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이 변할 거라는 기대를 품는 게 옳으냐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은 변할 거니까 괜찮아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꿋꿋한 소나무처럼 절대 이제 색이 변하지 않는 한 채의 호텔이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통상 전략은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시대에 대응하는 통상 전략.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국힘이 매우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권영국 후보가 한 말이 그러니까 뭐 100% 맞다기보다 일반적인 대중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죠.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제조업 국가인데 우리가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2배가 높단 말이에요. GDP에서. 우리는 27% 막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 경제가 변화하는 방향을 놓고 볼 때
한국이 제조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자기네가 잘 하지도 못할 리쇼어링을 하고 싶다고 우리나라한테 손해를 보라고 막 얘기를 할 때 그게 아니라 현대제철도 한국에 짓고 삼성전자도 한국에 짓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고 우리 정치권이 전체가 합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반미 정서랑 얽히지 않게 우리가 미국의 더 좋은 동맹국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조업을 더 잘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국힘의 스탠스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덕수를 앞세워가지고 협상 잘했어요. 미국에서 협상 잘했대요. 뭐 이러면은 이재명이 비판한 게 맞긴 맞아요. 그 말은 맞다고 봅니다. 미국한테 칭찬을 듣는 협상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입니다. 그 점에서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레드카드 좀 웃기긴 했지만 국민들 일반의 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어서 보수 정당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산업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먼저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강하게 나가니까 뭐 중국 도로 깎이는 거 봐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하고 맞췄다가 일본 뒤통수 맞는 거 보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할 건 아니었다. 나는 좀 반성의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씨씨.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전 씨씨도 그런데, 감사합니다 같은 얘기를. 나 지금 약간 놀랬어. 그거는 정말, 피하잖아요. 정말 좀 교양의 문제 아닌가요? 마치, 뭐,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한국 얘기할 때, 뭐, 이렇게. 한국인 액센트 웃기게 그렇죠. 흉내내는 거잖아요. 뭐, 맥도날드. 네. 땡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그럼 비하잖아요. 예, 그쵸. 예전에 트럼프가 이제 막 그 장애인 비하했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일본인이 장애인은 아니지만 어떤 종류의 비하를 했다는 건 분명하죠. 일본인들이 그 받침 발음을 잘 못하고 있는 그걸 비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대통령 후보가 그럴 수 있는지 저는 그러니까 저도 아찔하더라고요. 예, 외국에 나가서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할 건지. 예. 그거는 뭐 통역이 알아서 잘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해맑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쓸데없이 해맑으신 분이 이렇게 선서도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겠다는 선서도 거부하고 뭐 이러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분이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라는 것이 또 오늘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씀 몇 개 주셨는데 특히 이분의 신념에는 공짜가 어딘가 꽁돈이 있다라는 깊은 신념이 있다는 이야기. 공것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문이 거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없어서 저도 의외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감사하문이다라는 것은 사뭇 그 일본의 신뢰가 될 수 있는 교양 없는 행동이었다. 일본 정치인이 한국인의 발음을 그런 식으로 흉내내서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예.